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조금 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저희 JTBC는 윤석열 대통령 통화 녹취와 관련해 명태균 씨가 검찰청 안과 밖에서 어떻게 말이 바뀌었는지 단독 취재했습니다. 또 명 씨가 KTX에 타서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나눴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던 사실도 따로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뒤 차례차례 전해드리도록 하고 먼저 오늘 민주당이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만 확 줄여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부터 유선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다면 모든 걸 열어놓겠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수사 대상과 관련해선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이러면 명태균 게이트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후 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지목해온 특검 추천 방식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스스로 언급한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해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도록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수정안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특검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얕은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면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지 지난번 재표결 땐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이번엔 어떤 분위기인지 국민의힘 취재하는 유한울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국민의힘은 이 수정안도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이 김 여사 특검법은 인권 유린 특검법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을 단호히 반대하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제2요건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네, 민주당이 수정안 제출을 공식화한 뒤에 이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도 나왔는데요. 이 제목을 좀 보시면 정치 공세용 특검법안은 민주당의 정치적 타락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네. 이 모두 윤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이 특검법에 반대하면서 쓴 이 논리들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야 그렇고 한동훈 대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한동훈 대표는 관련 질문에 민주당의 말일 뿐이다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이 당 핵심 관계자들한테도 추가적으로 물어봤는데요. 부정적인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껏 여당이 대표적으로 문제 삼은 게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독소 조항이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3자 추천으로 바꾸면 여당에서 어떤 대응 논리가 남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의 이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에 야당의 비토권을 넣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여당 입장에서의 독소 조항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더라도 이 정쟁 유발용이자 국면 전환용인 특검법은 어떤 형태든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네. 또 수사 범위를 좁힌 부분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둘 다 이 검찰과 공수처가 다루고 있는 의혹들이기 때문에 별도 특검이 필요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하다가 그 조항이 사라지자 또 다른 논리를 꺼내든 것이라서 여론의 비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또 행사하면 이달 말쯤에 재표결이 예상이 되잖아요.
지난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네, 지금으로서는 이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 이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에 들어가면 여당 의원 전체가 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매우 큽니다. 네. 따라서 한 대표 측에서는 특검 대신 오는 14일 의총을 통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돌파해 보려는 기류가 강합니다. 특검만으로 돌파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한울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이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바로 다음 날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며 직접 녹취 파일을 공개하는 등 막판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을 때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통화 내용 일부를 페이스북에 녹취 파일과 함께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증인이었던 전직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 씨와 통화에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김일성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사건을 다시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고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위증교사다라는 게 검찰 주장인데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대화의 다른 대목을 살펴보면 위증교사가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측하고 시청 측이 일종의 협의를 한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실제로 뭐 그때 비서였으니까.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뿐 아니라 오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가 총력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가 재판 생중계를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검찰이 오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2억여 원을 함께 받은 혐의 등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로 판단했는데 수개월 동안 밀린 명 씨의 아파트 관리비도 김영선 전 의원 쪽에서 대신 낸 정황을 잡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경북 지역의 예비 후보자 2명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1억 2천만 원씩 모두 2억 4천만 원입니다. 검찰은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보고 명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할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취재 결과 검찰은 두 사람을 사실상 경제 공동체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개월 동안 밀린 명 씨 아파트 관리비를 김 전 의원 사무실이 대신 낸 정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 씨로부터 책상에 돈을 두면 명 씨가 가져갔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공생관계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인 9천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명 씨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공천을 도와준 대가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공천 개입 경위 등을 본격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명태균 씨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잘 기억 안 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 검찰 조사실 안에서 한 진술은 정반대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영선 당시 의원이 자신이 아닌 건진법사에게 공천을 받아왔다고 해서 자신이 직접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를 들려줬다고 한 겁니다. 어제 저희 JTBC가 단독 보도한 대통령 부부 목소리 녹음 안 해놨으면 어쩔 뻔했냐는 명 씨의 녹취와도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시간 조사를 받고 나온 명태균 씨가 처음 받은 질문은 윤 대통령과 녹취가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대선 기간 때 쓴 휴대전화에 윤 대통령 녹취 없었습니까? 그거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거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는 대답.
하지만 직전 검찰 조사실 안에서 진술은 달랐습니다. 명 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영선 전 의원과 직원들을 사무실에 모아놓고 대통령과 통화 녹취를 직접 들려줬다고 설명한 겁니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 당선 뒤 자신과 거리를 두려 하자 윤 대통령 부부와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이 자신이 아니라 건진 법사가 공천을 받아왔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났다고도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JTBC가 보도한 명 씨와 지인 녹취에서도 같은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건진 법사가 공천 줬다더라. 내 쫓아내려고. 공천 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진 법사가 공천 줬대. 검찰이 그러면 대통령과 통화한 녹취 파일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여기에 대해선 지금은 없다고 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명 씨 본인 발언과 배치됩니다. 내가 여사 대통령 녹음 없었으면 그거 어쩔 뻔했노? 알았어요. 그거 하면 다 죽어. JTBC 윤정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김건희 여사의 첫 단독 일정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봉하마을 방문이었습니다. 당시 김 여사는 KTX를 이용했는데 명 씨가 이때 이곳에 타서 김건희 여사를 면담했다고 흘리고 다닌 사실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주변 인사들 중엔 명 씨를 역까지 태워다 줬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13일 김건희 여사는 권양숙 여사를 방문하기 위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김 여사의 첫 공식 단독 일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 방문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명태균 씨가 당시 김해를 찾은 김 여사와 비공식 면담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명 씨 측 인사였던 A 씨는 JTBC와의 통화에서 명 씨가 당시 김 여사를 만나야 한다고 부탁해 차로 데려다 줬다면서 봉하마을 방문을 마친 김 여사가 오기 전에 도착해 주차장에 내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김 전 의원을 기다렸다가 데리고 올라가 김 여사를 만났다고 했다면서 열차 안에서 만났고 1시간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점상 6월 1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전략공천을 받은 김 전 의원이 5선에 성공한 직후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 측 회계 담당자인 강혜경 씨 등도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강 씨는 JTBC에 명 씨가 열차 안에서 김 여사를 만났다고 들었다면서 명 씨 본인뿐 아니라 주변 인사들로부터 들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오늘 이러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김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정치권에선 김 여사의 비선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출신 인사와 동행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취임 후에 명 씨와 거리를 뒀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한 몇 차례 정도 문자나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이와 관련해 JTBC는 대통령실에 입장을 물었지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명태균 씨가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수법을 설명하는 녹취라며 새로운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에서 명 씨는 당의 공식 여론조사가 진행될 때 동시에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전화를 돌리는 방법을 말하는데 민주당은 명 씨가 대선 경선을 앞두고도 25만 명 당원 명부를 받아 여론조사를 했던 만큼 같은 수법이 대선 경선에서도 쓰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21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 초순. 명태균 씨는 한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법을 설명합니다. 이때 ARS를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편 지지자가 누군지가 쫙 뽑아져 나와요. 자, 그다음에 진짜 돌아가는 날,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미리 파악한 상대편 지지자를 대상으로 방해 조사를 벌인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자. 그만 전화 받았다고. 그다음 자기 전화 받았다고 전화 받나? 당에서 공식 여론조사를 하는 날 자체 여론조사 전화를 돌리면 상대편 지지자들이 이미 응답했다고 착각해 응답을 포기할 거란 주장입니다. 지지자한테 그럼 그만 받았다고 막 올린다면 대한항공 타야 되는데 아시아나 탄 놈도 막 우리한테 받은 놈 막 올려. 와 근데 개표했었는데 이 먹고 대한항공 반밖에 안 탔나?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항공연구소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직전 투표권이 있는 당원들 25만 명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 11,495명의 지지 성향을 파악해 정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녹취록을 공개한 민주당은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명 씨가 대선 경선에서도 같은 수법을 활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검찰 수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이 사안 취재하고 있는 강버들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명태균 씨의 태도 주말 동안 꽤 화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검찰 수사를 크게 걱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는데 바로 영장이 청구가 됐네요. 네, 먼저 지난 금요일에 출석할 때 그리고 토요일 조사를 받고 나올 때 명 씨의 모습 비교해서 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익을 하나라도 취급했습니까? 계좌 추적해서 제가 단돈 1원이라도 받은 게 나왔습니까? 예, 처음에 저자세에서 태도가 바뀐 건 돈 흐름만 따졌을 때는 불리할 게 없다고 믿었기 때문일 텐데요. 결국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심인데 먼저 명 씨의 주장부터 한번 따져보죠. 명 씨의 주장은 자신은 단 1원도 받은 게 없다, 직접 돈 받은 게 없다 이건데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문제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관계자는 이 명 씨를 포함해 모두 4명입니다. 네.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건데요.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에서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이 준 2억 4천만 원 보시면요. 명 씨는 이 돈이 미래한국연구소로 들어갔고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선 판례들을 보면요. 돈을 직접 안 받았더라도 돈을 주게 만든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준 인물에 대해 법원은 공천 거래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평소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인물, 이 명 씨를 보고 돈을 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는 겁니다. 만약 명 씨가 후보들이 돈 준 걸 몰랐다면 혐의를 피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명 씨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돈은 모자르면은 네. 소장한테 얘기해서 이거 네네네네. 한테 받으면 됩니다. 또 휴대전화를 버린 것도 명 씨에게는 불리한 부분인데요. 자료 복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명 씨가 선택적으로 증거를 남기거나 없앴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속영장 발부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크게 영향을 미치죠. 또 가장 궁금한 게 검찰이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명 씨가 공천을 도와줄 수 있다고 어떻게 믿게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이 김건희 여사 그리고 대통령과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부터 22대 총선 공천 문제가 논의되던 올해 1월에 이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이준석 의원과 만난 7불사 회동까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의혹 전반을 두루 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도 이런 질문에 대해 답을 거부하지 않고 상세히 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선 대통령 녹취는 없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요. 이 검찰 조사에서는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린 대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건진법사가 받아다 줬다고 해서 화가 나서 이 직원들에게 대통령의 녹취를 틀어줬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명 씨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 녹음 없었으면 그거 어찌 뻔했노? 나쁜 알았어요. 그거 하면 다 죽어. 이런 녹취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명 씨는 이게 다 허세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명 씨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가 될 수 있을까요? 명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가 더 깊고 넓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달라는 명 씨의 요청에 여사나 대통령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관심인데요. 어제 저희가 공개한 녹취 들어보면요. 명 씨는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공개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가 유일하게 개입된 게 김영선이라. 그거 어떻게 들통날까 싶어갖고 지금 전전긍긍 가는 기라. 네, 일단 명 씨를 상대로 폭넓게 진술을 들은 검찰 관계자는 이 엄청난 말의 향연 가운데 혐의를 추려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확보한 진술과 정황 그리고 증거들을 맞춰가면서 이 대선 전후 명 씨의 상황을 재구성해내게 될 텐데요. 앞서 전해드린
명 씨가 열차에서 김 여사와 면담을 했다는 전원 역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었지만 아직은 받지 못했고요. 입장이 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을 받자 문재인,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들도 논란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이미 전임 정부 때부터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기소되지 않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 인터뷰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달 16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됐고 지난 8일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자 전임 정부의 영부인도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며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할 때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논란이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도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야당의 지나친 정쟁화 시도로 제 아내를 둘러싼 논란이 부풀려진 것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의 특별검사 요구에 대해선 이미 전임 정부 때부터 아내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기소되지 않았다며 거부의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해당 매체는 뼈아픈 진실이란 제목으로 인터뷰를 실으며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란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정치적 공격을 받고 개혁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 배경엔 김 여사 문제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도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회견 내내 김 여사를 두둔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동문서답하면서 관역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비판하며 국민이 원하는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인적 쇄신과 개각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내년도 예산안 통과 시점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예산안이 언제 처리될지 몰라 일단은 쇄신의 시기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논란과 명태균 씨 의혹에서 비롯된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개각 요구에 당장 응하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후보군 물색과 검증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이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지 않냐며 예산안이 통과돼야 민생이 잘 돌아가는 만큼 예산안 통과 시점까지 기다려 달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내년 1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비슷한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대선 때문에 이게 아마 1월 중에 이제 정부가 출범을 하겠지만 사실 모든 틀은 이게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짜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법으로 정해진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이번엔 민주당이 법정 처리 기한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예산안이 언제 처리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안 처리를 조건으로 내세운 건 사실상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되온 강기훈 선임 행정관은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끝나자마자 병가를 갔다가 오늘 복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큰 틀에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겠냐며 강 행정관 거취에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한국이 주한 미군 방위비를 너무 적게 낸다고 주장해왔던 트럼프가 당선됐지만 우리 정부는 이미 협상이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측에서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압박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발언의 당사자인 빌 해거티 미국 연방상원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한 트럼프의 측근 인사입니다. 해거티 상원의원이 공화당 5명, 민주당 2명에서 부부 동반으로 이끌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가 상춘제에서 저녁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해거티 의원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Those investments were made at a time when these economies were collapsed. They were developing countries. Today, they are fully developing countries. It's entirely relevant and I think appropriate for President Trump to discuss with them the level of support. 트럼프가 과거 주한미군을 줄이겠다고 말한 건 사업가가 협상하는 방식이라며 협상 카드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1%에서 2%대로 늘린 것처럼 한국도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2.5%대인데 여기서 더 늘릴 것을 요구한 셈입니다. 해거티 의원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장관 등 정부 요직의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대선을 앞두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를 상대로도 국방비 2%는 세기의 도둑질이라며 3%대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끝났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트럼프 2기 출범에 대비한 회의 이후 협상 결과가 양국의 호혜적인 이익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대선 다음 날인 지난 6일에도 고위 관계자는 기존 협상이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보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 9개월 만에 여야 의정 협의체가 전공의 단체도 야당도 빠진 반쪽짜리 상태에서 일단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당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전공의 대표는 협의체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협의체 출범이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학회와 KAMC가 구심점이 되어 의료계의 요구사항들을 모으고 우리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겁니다. 사직 전공의의 거취 문제 등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게 목표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하지만 야당과 전공의들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한 대표를 향해 무의미하다며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내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는 한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가 수능이라 당장 접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일각에선 이젠 전공의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의대 교수는 해법은 없어지고 백지화 주장만 남는 상황이라며 전공의들도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협의체가 좀 더 본질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한 선물이나 떡을 준비하기보다는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의료개혁의 명분을 진지하고 심도 깊게 논의하는 것이 여야 의정 완전체가 되기엔 아직 넘어야 할 난관이 많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넉 달 전 한 태권도장 관장이 4살 아이를 매트 사이에 거꾸로 집어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건 당시 CCTV를 확보했는데 여기엔 아이가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데도 아랑곳 않고 오히려 더 괴롭히는 관장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아이가 숨진 사연을 전해달라는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당시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4살, 몸집 작은 아이는 관장 손에 끌려 나옵니다. 아무렇게나 잡아당기자 다른 아이와 부딪힙니다. 아이 이름은 최이안, 키 101cm에 몸무게 14kg. 또래보다 작고 약했습니다. 이안이는 관장 최 씨를 올려다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최 씨는 손바닥으로 이런 아이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벽에 세운 매트로 밀고 가더니 번쩍 던져 매답니다. 이안이가 못 버티고 떨어지자 이번에는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또 떨어진 이안이, 최 씨는 그대로 들어 쌓아둔 매트 위에 올렸습니다. 체념했는지 힘이 빠졌는지 아이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최 씨는 이런 이안이를 돌돌 말아 세워놓은 매트 구멍에 거꾸로 집어넣습니다. 축 늘어진 허벅지를 다시 잡아 쑤셔넣고 엉덩이를 못질하듯 내려칩니다. 이안이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움직일 수도 숨을 쉴 수도 없게 된 아이는 발버둥 치기 시작했습니다.
매트 사이 공간은 20cm가 채 안 됐습니다. 도장한 아이들은 자꾸만 매트를 쳐다봤습니다. 이때쯤 이한이는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한이 목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다리는 늘어졌고 태권도장 사범 이모 씨는 다리를 당겼다 폈다 할 뿐입니다. 매트 옆에 기대 있다가 물구나무 서고 장난칩니다. 이한이는 점점 아래로 사라져갑니다. 다리가 완전히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사범 이 씨는 매트 속을 들여다봤지만 끝내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한이를 꺼내기까지 27분이 흘렀습니다. 옆에 선 아이들도 놀랐습니다. 뒤늦게 아이를 안고 뛰었지만 늦었습니다. 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이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문제의 태권도장 관장은 사건 직후 지금 보신 CCTV부터 삭제했습니다. 그리고는 숨진 아이를 평소에 아꼈고 장난으로 그런 것뿐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재판 중인 지금도 이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숨진 게 부모 때문이란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 취재진이 유족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아이 삶은 4살 사진 속에서 멈췄습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시간도 더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식물인간이라도 좀 만들어줄 수 있겠냐. 한번 부탁 좀 하자. 무릎 꿇고 빌었어요. 바짓가랑이 자꾸도 빌어보고 했는데. 병원에 누운 지 10하루. 어머니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보낼 수 없었지만 보내야 했습니다. 관이 오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잖아요. 관이 너무 작아요. 옆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이 너무 작아요. 40살에 어렵게 얻은 아이는 착하고 순했습니다. 이한이 얘기 먼저 좀 해볼까요? 엄마는 힘드니까 내가 도와줄 거야. 나중에 크면 엄마는 집에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왜 보내야 했는지라도 알고 싶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관장 최 씨는 CCTV를 지우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제가 CCTV를 왜 지었냐. 유치장에 있을 때는 별거 없다 그랬어요, 저한테. 복구한 CCTV를 보는 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괴로워하는 아이, 바라만 보는 어른들이 미웠습니다. 안 죽였다 해서 자기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상황 판단을 못할 나이도 아니고 그러면 애가 그렇게 됐으면 꺼내야죠. 관장 측은 다른 아이들도 수없이 매트에 넣었다, 장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대로 사망한 게 아니라 연명 치료를 중단해서 숨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와 단둘이 있던 방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JTBC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상흔을 근거로 살인이라 보고 남자친구를 구속했고 유족들은 남자친구가 벌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20대 여성 임모 씨가 남자친구인 김모 씨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사건 현장엔 단 둘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119에 신고해 나를 흉기로 찌르려 해서 피하자 여자친구가 본인 가슴을 찔렀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묻는 유족에게도 횡설수설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처음 대답에 모르겠어요. 칼에 찔렸어요. 혼자 그랬어요. 다 달랐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키가 한 155 정도 되고요. 여자 혼자 힘으로 심장을 관통하기가 쉽지 않다고. 수사기관은 임 씨가 숨지기 직전 다른 남성과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김 씨와 말싸움을 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 임 씨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이 만난 지 2주 만에 임 씨가 김 씨에게 헤어지자고 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2주 정도 만났고 이 사건 일어나기 3일 안짝으로 이제 그만하자고 그때 그 남자애가 좀 싫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물론 친구들도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죽기 일주일 전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머리 자르러 와라 이런 약속도 했고. 김 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은 내일 열립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공군 전투비행단 소속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대령이 피해자가 당시 많이 취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다른 부하들의 진술을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된 A대령입니다. 지난달 말 회식을 마치고 관사로 돌아가는 길에 부하 여군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군 제17비행단은 나도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다. 토요일에 이동하고 싶다는 가해자 전 대장의 황당한 요청을 받아들여 적시에 피가해자 분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A대령은 그러는 사이 주말에 기존 부대에 나와 회식에 참석했던 부하들을 접촉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부하들에게 너네가 봤을 때 피해자가 많이 취했다고 생각했지. 피해자는 좀 업되긴 했지만 나는 그렇게 많이 안 취했다고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봤지라며 특히 A대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을 유도하며 녹음까지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회식에 참여했던 부하들에게 전화를 돌려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본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받아내고자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가 하면 군인권센터는 A대령이 접촉한 부하들이 상당한 압박감과 고충을 토로했다며 A대령을 면담 강요죄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공군은 사건 다음 날 곧바로 A대령에 대한 파견 인사 조치를 내렸다며 A대령이 회식 참석자들을 접촉한 사실을 인지한 뒤 보직 해임 조치했고 2차 가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한 40대 남성이 대리운전을 불러달라는 아내와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실종됐다가 불에 탄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돈을 노린 강도의 범행 대상이 된 거였는데 이 강도가 사람까지 해치면서 훔친 돈은 고작 12만 원뿐이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인도 위 검은 옷 남성은 한참을 서성입니다. 돈이 필요했고 범행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배회하다 근처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대리기사 기다리던 운전자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10분 뒤 승용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이 차량이 발견된 건 30분 뒤 2km 떨어진 야산이었습니다. 불에 타고 있었는데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저기서 뭐 하는데 저 차문을 열어놓고 갔지? 나 그러고 말았어 그냥. 그냥 사람이고 있는 줄 알고. 하루 뒤인 지난 9일 이 차량 주인 40대 남성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날 아내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전화한 뒤 소식이 끊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색 하루 만인 지난 10일 남성은 불탄 차량 근처 수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밤에 차가 주차될 일이 없는데 보통 이제 지나가는 차가 있는데 근데 소리가 났어. 무슨 소리지? 그래서 뭔가 두들기는 소리. 운전자를 노린 40대 피의자는 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뒤 휴대전화와 흉기도 함께 버렸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차량도 불태웠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건 차량 뒷좌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뒷좌석 모두 까맣게 탔습니다. 핏자국과 남아있을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까지 지른 겁니다. 남성을 살해한 지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훔친 건 단돈 현금 12만 원이었습니다. 로또도 하나 사고 뭐 밥도 먹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에게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달 새 정부의 입장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실소유주만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3년 전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를 사전 청약으로 분양받은 김모 씨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입주를 앞두고 모자란 잔금을 디딤돌 대출로 충당하려고 했지만 정부가 수도권에선 이 대출을 아예 막기로 한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대출 금액을 줄인다 해가지고 제가 좀 금액을 좀 더 준비해야 되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아예 디딤돌 대출 자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나서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표적인 정책 대출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 정부는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두고 혼선을 빚어왔습니다. 지난달 급작스럽게 한도를 줄이려다 실수요자 반발이 커지자 일단 유예했는데 결국 지난주 수도권 신축 아파트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3년 전부터 디딤돌 해서 이제 준비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약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충분한 유예 기간을 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정책을 그렇게 규제하는 게 맞는 건지. 올해 4월 총선 전만 해도 정책 대출을 확대하자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줄이면서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했는데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그 정책대출을 내보내는 손발이 맞지 않은 엇박자가 났었거든요. 오락가락 대책에 결국 피해는 실수요자가 떠안게 됐습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새 6조 원대 늘며 다시 증가폭이 커졌는데 정부 가계부채 대책 신뢰뿐 아니라 효과에도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명랑 골프는 없다.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즐겁게 치는 걸 명랑 골프라고 하는데 네. 자, 어제 오늘 정치권에선 골프 얘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자, 윤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채를 다시 잡았다는 거죠. 골프광으로 알려진 트럼프 당선인과 골프 외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것인데 자, 트럼프 집권 1기 때였죠. 골프로 발빠르게 친분을 쌓았던 아베 전 일본 총리의 사례를 참고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 간 외교할 때 정상 간의 친밀감을 앞세우는 걸로 알려져 있죠. 특히 이 아베 전 총리도 골프로 친밀감을 쌓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기 중에 여러 차례 골프 회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제 장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임기 1년 차였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면서 저렇게 벙커샷을 하고 나가는 중에 뒤로 넘어지는 장면이 네. 포착이 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코스로 직행하는 장면 찍힌 적이 있었죠. 저런 노력이 실제 일본에 도움이 됐습니까? 일단 개인 친분이 미일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이익을 준 건 아닌데요. 자, 트럼프 집권 2년 차 때 2018년이죠. 당시 미국이 철강 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나라와 EU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면제를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그 명단에서 빼뜨렸기 때문에 당시 일본에서도 상당히 충격이란 반응이 나왔고요. 또 당시는 북미 정상회담 국면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사전 정보를 일본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 패싱이다 이런 논란도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자, 트럼프 친구인 아베 총리가 후회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누구보다도 어느 정상보다도 더 열심히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애를 했지만 현재로선 그 시점에서는 그의 배팅이 그리 좋은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던 건데 아베 전 총리가 골프로 케미를 많이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무역 압박에 휘달렸고 실제로 양보도 많이 했습니다. 자, 따라서 골프 연습이 먼저가 아니라 트럼프는 결정적일 때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다는 점을 먼저 배워야 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시대를 다시 앞두고 우리 정부가 이런저런 노력하는 건 필요하지만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프로 친밀감을 쌓는 전략 얼마든지 필요한데 그 자체가 핵심 전략처럼 비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제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트럼프 집권 대비해서 경제 안보 점검 회의를 했는데 비슷한 시각 대통령이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해준 것도 대통령의 참모들입니다. 네. 자, 이게 뉴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정무 감각에는 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야당에서도 적절한 대책이냐는 비판이 나오거든요. 들어보시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비가 골프 연습이라니 이런 코미디 같은 정부가 있었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출범 분석 끝에 나온 대응이 고작 골프 연습이라니 실망을 넘어 실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어디서 골프 연습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관심사죠. 그러다 보니까 자, 대통령실에 따르면 일단 관전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필드에 나갈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이런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호차장님, 저 시설이 스크린 골프 시설 맞죠? 그건 창고가 맞고요. 네. 현재 관저에는 사우나도 없고 스크린 골프장도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적절한 시점에서 좀 한남동 관저에 초치해서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존경하는 최민희, 김 여사 명품백을 파우치로 말해서 이른바 축소 논란에 쌓였던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다음 주 국회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네. 자, 야당에서는 김 여사, 명태균 씨 증인 채택을 요구했는데 자, 다름 아닌 최민희 위원장이 연관이 없다라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감사 표현이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정말 오늘 아침 존경합니다. 과방위에서도 이런 장면을 보는 날이 오네요. 실제로 앞서서 지난주였죠. 청문회 이틀 하자고 하니까 최형두 간사는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책상을 두드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퇴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거는 국회 의석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자,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막았다, 동행 명령을 피했다라는 걸로 안도하는 분위기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이 북한말로 통신을 주고받는 목소리가 감청을 통해 포착됐습니다. 북한군이 조만간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본격 투입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감청했다며 공개한 북한군 통신 내역입니다. 암호명과 함께 한국어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이거는 게 아니라 나라가 갔다 기다리라. 사자들 남을게 수신. 쿠르스크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점령한 러시아 내 교전 지역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을 포함한 병력 5만 명을 쿠르스크에 집결시켰고 며칠 안에 탈환 작전을 개시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북한군의 포격, 보병 전술, 참호 제거 등을 훈련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도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We know North Korean soldiers are moving into the Kursk Oblast within Russia and likely going to be engaged in combat. 현재 11,000여 명으로 알려진 북한군 파병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나머지 한쪽에서 즉각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러시아군 사상자는 하루 평균 1,2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북한군이 대신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이 최대 10만 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중국의 한 호텔이 일본인과 함께 온 손님은 중국인이라도 받을 수 없다며 투숙을 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중국에선 반일 감정이 갈수록 커지면서 일본 옷만 보여도 폭력 사태가 벌어질 정도라고 하는데 이 소식은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윈난성 텅충시의 한 호텔입니다. 직원이 여성 고객을 막아서고 말싸움이 이어집니다. 일본인 남성과 함께 왔다는 이유로 이 중국인 여성을 투숙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텅충시는 과거 태평양 전쟁 당시 중국인 사망자가 많이 나온 곳으로 이들을 기리는 유적지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전역에서 일본인에 대한 악감정이 커지면서 충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을 연상하게 하는 복장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중국인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일본인을 겨냥한 흉악범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 일본인 초등학생은 학교 근처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고 지난 6월에도 일본인 모자가 학교 통학버스 앞에서 습격을 당했습니다. 중국에 사는 일본인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 중국 당국은 우발적인 사례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써 외면하고는 있지만 중국 내 점점 자라나는 반일 감정은 당국의 묵인과 방조로 인한 것이란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관광객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주민들 아우성에 최근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 관광객 통행 금지 시간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잠깐 들어가는 것도 안 되냐는 외국인들, 장사를 방해한다는 상인들 불만에 잡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8시 서울 북촌 한옥마을.
외국인들을 데리고 온 한 가이드가 구청 공무원에게 항의합니다. 7분이 안 돼요. 소리 안 내고 그만 안 돼요. 저 10시부터 방문 가능하세요. 아니 이 정도 어리시나? 요분은 어디서? 프랑스에서요. 오늘 스케줄이 맞춰야지만 내일 또 지방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하루 일정이 다 깨지는 거잖아요. 저희 그냥 말 안 하고 살짝만 사진만 찍고 요 앞에까지 갔다 올게요. 요 입구에. 아까 같은 경우가 많이 있나요? 여행업계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협조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는 계세요. 근데 이렇게 소규모로 이제 단체 관광객을 모시고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지난 1일 관광객 통금 제도가 시작된 후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종로구청은 이 마을 중심부를 일명 레드존으로 정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이 머물 수 있게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어긴 사람에게 과태료 10만 원도 물릴 예정입니다. 일단 주민들이 느끼는 효과는 확실합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좀 상쾌한 기분이 들고 이제 옛날로 돌아왔구나. 하지만 보완해달라는 요구도 많이 나오고 있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보안관 마크까지 이렇게 있네요. 그럼 편말을 직접 들고 제한 시간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 go inside after 10 a.m. Oh, after 10. Yeah. Thank you. Yes. 오전 통금 시간을 모르고 찾아온 관광객 100여 명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취지를 이해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Do you think this is too strict? No. I think it's good for the privacy of people who live there, and I think we should do this too in our country and in Europe. No, we are totally okay because those are people who need to have their privacy, right? Yeah, if it's a residential If it's area, residential area, then they then need so, to have. 다만 제대로 안내했으면 시간 낭비 안 했을 거란 지적도 많았습니다. Because I found this place on Naver Map. Yeah. Yeah, and they didn't mention about this. More information and more guide Yeah, is needed that would for be you. better. Yeah. Okay. Yeah, if Thank they you so mention much. that on the map, then I won't just visit here at this moment. 네, 이제 오전 10시가 돼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관광객들에게 주민 거주지다, 그리고 소곤소곤 대화해야 한다, 이걸 알릴 시간입니다. 많이 나아졌다지만 인파로 인한 혼란은 여전했습니다. 여행 가방 끄는 소리가 수시로 들리고 주민이 사는 집이라고 안내를 해놓아도 출입문에 오래 앉아 있는 건 기본. 근데 여기 보면 관광객이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물통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보면 아랍어가 써 있네요. 아마 외국인 관광객이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휴지가 이렇게 좀 버려져 있는데 이렇게 짧은 구간이지만 벌써 이렇게 제가 3개나 주었네요. 조용히 해달라고 이렇게 쉿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하시죠. 네, 쉿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항의를 받으신 적도 있으세요? 그렇죠. 가이드 분들께서 왜 이렇게 심하게 하느냐고 그런 항의를 가끔 합니다. 이제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이제 내려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헝가리에서 온 이 관광객들은 마지막 일정으로 왔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Do any noise and do not want to hurt anybody. Just to walk a little bit. I don't know how it is not understood by you. But nobody Because is officially present. we haven't got any information about And Europe. this is the last, I have last And day we in leave tomorrow. That's so sad, but Feels so sad, yeah. 오전에 10시에 기다리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상황과 내일 아침 10시가 돼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상황, 그러니까 오전보다는 지금 상황이 더 조금 아쉬워하는 관광객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인 피해는 빨리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보였습니다. 오후 5시가 지나자 텅 빈 기념품 가게. 이건 기본권 침해예요. 헌법에 원래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의 재산이나 이익을 침해하면 보상하게 돼 있잖아요. 상점만 이용하려는 관광객은 통금 시간에도 들여보내 준다는 게 구청 설명이지만 상인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뭐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 돌아다니다가 힘드니까 들어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고 아이스크림 드시고 하는 거지. 골목을 가득 채웠던 관광객들은 이렇게 어둠이 깔리자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작된 관광객 출입 제한. 주민도, 상인도, 그리고 관광객들도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가 되려면 남은 계도 기간 동안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차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소지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촌에 딸의 친구를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오늘은 국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했습니다. 사비를 들여 해외 출장길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체육회장으로 세 번째 연임 도전 의지는 그대로여서 앞으로도 논란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캥기는 게 있었던지 출장비를 개인 사비로 갔는데 개인 사비로 간 최초의 대한체육회장의 출장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오늘 국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세계올림픽 도시연합 스포츠 서밋에 참석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도 불출석했습니다. 남원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이 이유였는데 정부는 이를 꼼수 출장이라 판단했습니다. 선수촌 직원들과 인근 식당에서 소위 폭탄주를 곁들여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오전에 일정이 끝났지만 예고 없이 선수촌을 방문해 증인 출석을 회피했던 겁니다. 여기에 경찰 수사 의뢰로 이어진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회장의 자녀 친구를 진천 선수촌 직원으로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채용을 위해 자격 요건의 완화를 지시하고 이에 반대하는 부서장을 교체했던 겁니다. 체육회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합니다. 대한체육회는 동의할 수 없다며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적인 개입이라 반박했습니다. 문체부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향후 직무 정지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회장의 세 번째 연임 도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연임을 위한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는 내일 비공개로 열리는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11월) 날씨라고 하기엔 날이 무척 따스합니다. 주말에 이어 이번 한 주도 포근하게 시작했는데요. 내일도 서울이 1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5도 정도 뚫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뚝뚝 떨어지는 만큼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공기질은 좋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서쪽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는 오전에, 광주와 대구는 밤에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전에는 먼지와 안개가 뒤엉키면서 시야가 답답하겠는데요. 그래도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고 오늘 밤까지만 동해안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엔 서울과 대전 19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능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수능일 늦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JTBC 드라마 킹더랜드가 202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JTBC 킹더랜드가 방영 당시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달성하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등 한류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는 지난해 재벌집 막내 아들에 이어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